안녕하세요. 책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로 북적이는 시간, 북적북적의 진행을 맡은 KBSN 최산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펼쳐드릴 이야기는 430년 전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을 집어삼켰던 전쟁, 임진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기억 너머의 북적북적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사학과에 잘 근무하다가 지난 2월 말에 정년 퇴임한 계승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지금 11년째 있는 이효종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펼쳐볼 이야기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각각의 관점을 잘 담고 있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새롭게 한번 다층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인물입니다. 이순신도 아니고 선조도 아니고 바로 양반 오이문의 피난일기 세미록입니다. 교수님, 이 책 제목이 제목만으로도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세미가 혹시 이게 어떤 뜻인가요? 뭐 쌀 이름 같기도 한데. 그게 쌀 이름은 아니고요. 쇠미라고 하는 게 어떤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시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고 위태로울 때 피난 다니면서 자잘하게 보잘것 없이 떠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은유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문이라는 한 양반이 쓴 일종의 일기다. 그 일기를 쓰던 시대가 뭔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하던 그런 시대의 배경이 아닌가 이런 거를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이게 9년 3개월의 기록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임진왜란은 7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임진왜란 전후를 다 다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임진왜란을 꼭 의도하고 쓴 것은 전혀 아니고요. 쓰다 보니까 전쟁이 난 거고 전쟁이 7년 가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배경으로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조금 더 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일기를 그렇죠. 그냥 썼는데 거기에 이제 임진왜란이 담겼다고 그냥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임진왜란이 담긴 것도 주인공으로 담긴 게 아니라 굉장히 오이문이라는 한 저자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동을 한 것이죠. 네, 되게 역사적 사건이 담긴 조선판 브이로그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계사님 혹시 그러면 이 오이문의 세미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진주박물관에서 이걸 다 완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원본을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전쟁의 와중인데도 먹는 문제 고민하고 또 노비들이 말을 안 듣는 문제들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또 아주 개인사로 아들이 시험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사실은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약간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상이 담겨 있어요. 오이문이 일기를 쓸 때는 그냥 썼지만 세월이 흘러 오늘날 역사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미시사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양반의 주 일상 관심사가 뭐겠는가? 우리는 좋게만 알고 있잖아요. 수신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읽어보면 솔직한 게 드러나죠. 일단 돈 문제. 그러니까 선비는 돈은 별로야. 하지만 속은 안 그렇죠. 그 노비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재산의 1순위거든요. 부자들은 노비를 엄청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비들이 말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는 도망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노비들을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전쟁통에 그게 잘 안 되니까 하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속으로 그거 앓기도 하고
또 도망갔다가 잡아왔는데 강하게 징벌을 하자니 또 반발을 품고 도망가면 그거 잡아오는데 제가 또 코스트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행간으로 묻어 나오는 것이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자식 얘기, 뭐 시험 봐서 과거에 붙는 것이 이거인 사회니까 그 얘기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양반들의 네트워크, 가난한 상태에서 전국을 돌며 피난하는데 왜 오희문은 그래도 꾸역꾸역 잘 먹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 뭐 선조, 광해군 이렇게 큰 것으로만 알고 있던 임진왜란 때의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미시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혹시 그때 이런 기록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셨던 정말 평범한 분들에게 이 전쟁은 어떤 의미였을지 좀 더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인데 피지배층에겐 더 고통이죠. 다만 이제 이게 고통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면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루틴하게 하면 되는데 전쟁통이니까 노동의 강도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양반 중심의 독점적인 지배 질서라는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는 때이기 때문에 도망갈 기회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 의병에 나간다고 해도 전공을 세우면 국가가 이렇게 포상을 내려서 돈 뭐 1,000만 원 그게 아니고 면천, 즉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 그런 케이스가 일부 기록은 있지만 조선에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았는데 일본군이 들어왔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선에서 낙이 없던 하층민일수록 일본군은 해방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전쟁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 이런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고 한 개인의 장사미사, 한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아주 자잘한 우리의 얘기,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쇠미록이라는 자료를 남겨준 덕분에 우리가 그 민도를 통해서 기록을 못 남겼던 노비들의 상태와 그들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녹화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임진왜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되게 저희 같은 평범한 분들이 임진왜란 때 어땠는지를 막상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인물의 관점에서 오희문의 세미록을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야기의 두 번째 요소, 사건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특별해요. 조선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의 눈입니다. 바로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임진나라의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당시 서양인이 이 먼 조선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기록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교수님, 그러면 당시 서양인의 시각으로 본 임진왜란은 우리의 기록과는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전쟁이라는 게 두 당사자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만들어낸 기록은 대체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접하는 임진왜란 관련 기록도 조선 사람이 남긴 기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극히 우리 중심적이고 국난 극복했다. 국난 극복은 우리 의병과 수군 덕분이지 대중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렇게 보다 보니까 조국과 민족이라는 큰 담론에 어긋나니까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이스 프로이스는 포르투갈 사람이고 신부인데 당시 일본에 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니시 우키나와를 따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한반도 땅을 밟았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포르투갈, 서양에서 온 사람의 눈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인 조선 측의 기록, 일본 측의 기록, 이것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고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조선인의 후예인 한국 사람들이 봐도 제3자가 이런 식으로 전쟁을 보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또 활용해야 하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신부님이 쓴 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확실히 저도 역사를 배워오면서 그런 국난국복이나 이런 관점에서만 주로 배워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새로운 학자분들이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좀 더 넓혀주고 그리고 이런 임진날의 기록 같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계사님, 임진날 기록에 나타난 조선군의 모습은 실제 유물이나 사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혹시 일치할까요?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조선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발탁 인사되고 전라자 수사가 되고 하는 과정도 사실은 그거를 수준은 낮았지만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일원의 그 중요한 성곽들 정비를 그 전쟁 직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진주성 같은 경우에도 개정축을 해가지고 좀 전쟁 준비를 나름대로는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했던 것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차 진주성 전투의 이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선 방어, 여기는 뚫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그 상주에서 이일이 허둥댔던 모습, 또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내려가서 허둥대고 결국에는 궁여지책으로 배수진을 쳤다가 조선군의 정예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 자체가 전략적인 어떤 실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초기에 조선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전쟁은 근데 장기전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임진왜란의 향방을 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부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조선 수군의 활약. 이거는 안 꼽을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상황에서 잠깐 뒤집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명나라의 참전이 결정적인 계기. 이것은 뭐냐면 조선 수군이 일단 외적의 침공을 잠깐 중지시켰다면 그렇지만 당시 조선만의 힘으로는 반격을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지원이 명나라에서부터 온 건 부정할 수가 없고요. 쭉 밀고 내려갔죠. 소강 상태에 빠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또 밀어붙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히데요시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장기화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히데요시가 전혀 안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조미영 연합군 쪽에서 봐도 남해안 쪽에 외성을 쌓고 운거하는 저들의 압박을 가하고는 있으나 이게 정말 순수하게 조미영 연합군의 힘으로만 저들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히데요시가 죽은 거죠. 저는 이 세 가지가 7년 전쟁의 전황의 큰 전환점, 그런 맥락에서 이 세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꼽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 특히나 우리 국내나 또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명나라의 군의 그 명군의 참전에 대해서 너무 애써 좀 낮춰 평가하는데 저는 전쟁 전체의 국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읽었던, 사료 읽으면서 느꼈던 에피소드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 그 당신이 썼던 거를 지금 국가유산청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이순신 장군께서 명분이 참전했다 하는데 거기에 큰 글씨로 씁니다. 이제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들게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전략적인 사고라는 장군의 시각에 봐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싸움을 잘하고 하더라도 전세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오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독자들께서도
국가유산청에 한번 들어가셔서 그 대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인물의 초점을 통해서 개인의 처절한 생존을 봤고 또 사건의 측면에서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짚어봤는데 이제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마지막 요소, 배경의 관점에서 임진왜란 당시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정두희 이경순 저자의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인데요. 이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2006년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성과를 엮은 책인데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깨고 명나라까지 포함된 이제 동아시아 국제전이라는 관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연구이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사실 교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서강대 아니겠습니까? 약간 교수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실 것 같은데 이 책의 제목처럼 임진왜란을 삼국전쟁이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동북아시아 혹은 뭐 동아시아에서 나라다운 나라 모습을 제대로 갖춘 나라가 셋밖에 없어요. 유럽하고는 완전 단판이죠. 명나라가 있는 차이나, 그다음 조선에 있는 코리아, 다음에 뭐 히데요시 정권이 있는 재팬, 이렇게 세 나라가 있죠. 당시 만주의 누르와치도 아직 후금을 세운 게 훨씬 전이고요. 뭐 타이완에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아시아라는 큰 권역에 나라다운 나라가 셋이 있는데 그 세 나라가 전부 전쟁에 참여했네. 그럼 이것은 엄청난 국제 전쟁이고 그리고 동아시아에만 놓고 본다면 세계 대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 살짝 말씀하셨던 그 북쪽의 여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나라라고 보긴 좀 힘든 상태였나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뭐 누르와치가 이미 자기네 지금의 심양 동쪽입니다. 건주이라고 하는데 그게 셋으로 나눠 있던 거를 통일을 해가지고 1589년 외란 발발 3년 전만 되면 만주 일대에서 뭐 속된 말로 방구 좀 빵빵 끼고 큰 소리 좀 치고 자기도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싶어 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뭐 국가를 스스로 칭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국가, 조선, 명나라, 일본. 이 부분, 이 각각의 나라의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이런 전쟁이 나왔는지 교수님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게 우리 조선의 이해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는 초등생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죽이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카드 옵션이 별로 없어요. 일단 저 왜군을 쳐서 물리쳐서 우리 강토를 지키는 것밖에 없지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다만 이게 국제전으로 크게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게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원인 제공을 한 일본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미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에요. 일본은 당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약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웃기자는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일단 맥락상 우리나라랑 사우스 코리아하고 네. 노스 코리아가 있어요. 다 여기 있네요. 네. 당시 외란 발발하기 전 16세기 때 실버, 은이 전 세계를 도는 실질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데 전 세계 유통하는 은의 30%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뭐 운이 좋아서 포르투갈 사람이라거나 들어와서 뭐 총포 좀 배워가지고 총 좀 배워갖고 와가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극단적인 예를 하면 이거는 외국 학자가 한 얘기니까 물론 가정은 뭐 의미가 없지만 한 것이죠. 16세기 후반 유럽 노르망디에 만약에 히데요시의 일본군이 상륙을 했다 그러면 유럽을 쓸어버렸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 유럽은 중세사회고 다 총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영주들이 만들고 누가 만들고 제각각이니까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선에 나가도 탄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급이 안 된다는 거죠. 지역이 달라요. 그런데 일본은 이게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해 놓고
조총과 탄환의 규격이 통일돼 있어요. 한반도에 들어온 연인은 15만인데 15만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 그러면 물론 가정이죠. 그 정도로 힘이 셌고 해서 우리가 흔히 히데요시 개인 야욕이나 뭐 이런 거 물론 당연히 야망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은 그런 거고요. 명나라가 들어온 이유는 이거죠.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국제 질서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동쪽에 변방을 지키는 명나라의 뭐 심하게 말하면 분신, 아바타 비슷한 그 나라가 조선인데 명나라 질서에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던 저 남쪽 남방 섬나라 오랑캐가 지금 조선을 친 겁니다. 정명가도. 야, 너네는 그냥 길만 비켜. 이건 뭐냐 하면은 북경에서 볼 때 이거 뭐 속된 말로 내 나와바리 아닙니까? 속된 말로 내 질서 속에 제3자가 지금 침공해 와서 마지막 목적은 베이징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왕 싸울 거면은 한반도에서 미리 싸우는 게 낫죠. 중국 본토에서 싸우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당시 명나라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지만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바로 군대를 또 뽑아가지고 보통 한 4만 명, 4만 5천 명 그러는데 그런 전투 부대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임진왜란은 국제 질서 맥락에서 좀 국제 전쟁으로 많이 봐주세요. 이게 제 부탁입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과 하계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정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모습에서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임진왜란을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상대방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대할 때 접근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잠깐 좀 보류하고 최대한 물론 저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한 100% 객관성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일단 쌍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즉 기록을 다 뒤져보고 너무 처음부터 우리라는 그 주어를 못 받고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걸 놓친 게 아닌가. 국제전쟁이라는 성격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10몇 년간 진주박물관에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좀 겁없이 이렇게 전시도 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거나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일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봤는가? 그럼 책 내자. 그리고 책 내고 그럼 일본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거 일반인들이 읽게 하자. 그래서 책 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국사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세계관에서 좀 벗어나서 최소한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전쟁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오늘 소중한 말씀 두 분 다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저희는 세 권의 기록을 통해서 임진왜란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한 개인의 절박한 생존기 쇠미록부터 이방인의 서늘한 시선이 담긴 임진왜란의 기록, 그리고 거대한 판의 충돌을 다는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까지 서로 다른 시선으로 쓰인 이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읽어내는 가장 정교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7년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록들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북적이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